1980년 5월의 어느 날 대법원 법정에는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52세의 전 중앙정보부장. 그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 기회를 얻었을 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10.26의 전말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의 한 가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YH무역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110여 명의 여공들이었죠. 이들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부당한 감봉과 일방적인 전직 명령에 맞서 싸우던 그녀들에게 돌아온 답은 냉혹했습니다. 회사는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고 선언해버렸으니까요. 소식이 퍼지자 당시 제1야당이던 신민당이 움직였습니다. 총재 김영삼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당사를 개방했어요. 여공들은 그곳에서 밤을 새우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새벽에 터졌죠. 경찰 병력 1000여 명이 신민당사를 급습했습니다. 야당 당사에 공권력이 무차별적으로 투입된 초유의 사태였어요.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김경숙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사 안에 있던 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도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됐죠. 1972년부터 이어져 온 유신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YH 사건은 단순한 노사분규가 아니었어요. 박정희 정권 말기의 강압적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이죠.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제 정세도 박정희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77년 미국에서는 카터 행정부가 출범했어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새 정부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로비 활동으로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왔죠.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스캔들이 터지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냉각됐습니다. 1977년 6월 미 의회에서 열린 프레이저 청문회에는 특별한 인물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영욱이라는 이름의 전직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그는 1969년 삼성 개헌을 성사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대파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회유에서 120명의 지지 선언을 받아냈던 장본인이죠. 하지만 임무를 완수한 뒤 박정희는 그를 냉정하게 버렸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영욱은 미국으로 망명했고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자 청문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어두운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979년 이란혁명이 발생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제2차 오일 쇼크가 몰아친 것이죠. 경제성장을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던 박정희 정권에게 이는 치명타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 대내적으로는 경제난과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 정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대부분 군 출신이었죠. 육군 소장 출신인 박정희를 중심으로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권력의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호실장 차지철도 군 출신이었지만 그는 장군이 아닌 중령 출신이었어요. 계급으로만 보면
다른 이들에 비해 한참 낮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실의 위상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경호실은 독자적인 정보팀까지 운영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됐어요. 차지철은 이에 보답하듯 박정희에게 극단적인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한밤중에 탱크를 동원해 청와대 주변을 순찰시키는 등 과도한 경호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박정희는 집권 내내 권력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경호실, 중앙정보부, 보안사 등 주요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집권 말기로 갈수록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경호실로 쏠리면서 차지철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어요. 차지철은 점차 월권 행위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자신이 반드시 동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중정부장, 비서실장, 국회의원, 심지어 국무총리까지도 아랫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박정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강경한 통치를 주장하던 차지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YH 사건 이후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주변 대학은 물론 상인과 노동자들까지 시위에 합류하면서 참가자는 수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들이 외친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시위가 부산을 넘어 마산까지 번지자 청와대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박정희가 대책을 물었을 때 차지철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죠. 캄보디아에서는 300명 정도 죽이고 진압했다던데 우리도 시위대 중 몇백 명 죽인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끔찍한 발언이었습니다. 김재규는 보다 온건한 대응을 주장했지만 박정희의 선택은 다시 차지철 쪽으로 기울었어요. 결국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부산에 군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10월 26일 아침, 이날은 당진 송신소 완공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북방송이 가능한 이 시설은 중앙정보부 소관의 주요 보안시설이었죠.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시국이 어떤데 중정부장이 완공식에 참석하나? 자리를 지키면서 저녁 모임이나 준비해. 차지철이 내린 명령이었어요. 유신체제의 종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중정부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 그리고 차지철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 이 모든 감정이 김재규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그는 운명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후 5시 40분 궁정동 안가에 김계원 비서실장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김재규가 넌지시 물었죠. 차 실장의 월권이 도를 넘었지 않소? 김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강경 대응만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오. 김재규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그자를 제거해 버릴까요? 김계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는 제가 처리하겠소. 암묵적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한 김재규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에게 연락했습니다. 완공식 참석자가 아닌 그를 궁정동으로 부른 것이죠. 20분 뒤 박정희와 차지철이 도착하면서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국에 시위대를 완전히 진압해버려야 합니다. 차지철이 살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그는 대기실로 가서 2명의 여성을 데려왔어요. 가수 심수봉과 광고 모델 신재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정의 좌우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경 김재규는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정승화를 찾아갔습니다. 총장님,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30분 뒤 총소리가 나면 경호원들을 처리해. 연회장에서는 양주가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혼성 듀오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곡이 막 끝나갈 무렵 김재규가 박정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차지철 같은 벌레 같은 자를 데리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준비해둔 권총을 꺼내 차지철을 겨냥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차지철이 소리쳤지만 총성이 울렸어요. 김재규는 이어서 박정희를 향해 두 번째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총을 맞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숨이 붙어 있었죠. 세 번째 총을 쏘려는 순간 총이 고장났습니다. 김재규는 급히 연회장을 빠져나가 총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차지철에게 추가로 한 발을 쏜 뒤 벽에 기대어 있던 박정희의 머리에 마지막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계원은 즉시 박정희를 병원으로 옮겼고 김재규는 물 한 잔을 들이켠 뒤 정승화 총장을 찾았습니다. 총장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차를 타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차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는 정승화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승화가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김재규는 그제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정승화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량은 남산의 중앙정보부를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승화가 제안했습니다. 육군본부로 가는 게 낫지 않겠소? 필요하면 병력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김재규는 고민하다가 부하 박선호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도 찬성하자 목적지를 육군본부로 바꿨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김재규가 중앙정보부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경호실장과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에서 중정부장은 실권을 장악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사망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간첩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에 나섰다면 누가 반대할 수 있었겠어요? 주변 정황도 김재규에게 유리했습니다. 월권과 막말로 악명 높던 차지철이 더 많은 의심을 받을 것이 분명했고 설령 김재규를 의심하더라도 차지철이 먼저 박정희를 공격했다는 변명도 가능했죠. 중정 소속 병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김재규가 선택한 곳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육군본부였습니다. 육군본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군인들이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소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승화가 참모총장이라고 밝혔지만 깊은 어둠 속 사복 차림의 그를 경비병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행히 다른 장교가 그를 알아봐서 통과할 수 있었고 일행은 육군본부 지하 벙커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연회장에서 뒤처리를 맡은 김계원은 박정희를 보안사 소속 육군병원으로 옮겨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정 요원들에게 철저한 보안을 당부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했죠. 속히 청와대로 와주십시오. 비상소집을 통해 최규하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8시 40분경 최규하도 나타났습니다. 김계원은 다른 사람들을 별실로 보낸 뒤 최규하에게만 조용히 보고를 진행했어요. 오늘 만찬 중에 김재규와 차지철이 다투다가 김재규가 잘못 쏜 총에 각하께서 맞으셨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규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박정희 유고 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었죠. 그런데 유고의 원인이 타살이고 그 사실을 김계원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이 이미 바뀌었고 김계원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규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뒤이어 청와대에 도착한 경호실 차장 김기환도 대통령과 경호실장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계원은 그에게도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라고 당부했죠. 경호실은 대통령 안전이 최우선이었지만 김계원의 말은 협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실 병력도 현장 투입을 포기했어요. 저녁 8시 국무위원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김계원은 차지철과 박정희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국무위원들도 최규하처럼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권력은 천천히 지는 석양이 아니라 카메라 셔터처럼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미래의 권력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사건 현장에 있었고 계엄령을 주장하는 김계원의 이면에 뭔가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시각 육군본부 벙커의 김재규는 김계원에게 연락해 최규하와 강요들을 육군본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상계엄 선포였죠. 상황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김재규는 최규하에게 비상계엄을 강력히 주장했고 최규하도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사건을 비밀로 하자는 김재규와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국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국무회의를 열어 김재규가 직접 설득하기로 했죠. 각하께서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계엄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이 눈치를 보며 망설이는 모습을 본 김재규는 계엄 선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부총리 신현학이 상황을 바꿨어요. 근거도 없이 계엄령이라니 말이 됩니까? 정확한 경위를 밝히시오. 신현학의 강력한 반발에 다른 국무위원들도 용기를 얻어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중단됐고 대통령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김재규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전두환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 순간을 김재규에게 치명적인 전환점으로 기록했어요. 김계원은 비상계엄에 반발하는 국무위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김재규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것이 단독 범행이라는 것을 말이죠. 김계원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밤 11시 40분 회의가 중단된 순간 김계원은 국방부 장관 노재현과 참모총장 정승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두 사람은 즉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에게 명령을 내렸고 전두환은 육군본부 보안대장 오일량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재규가 오중령 얼굴을 아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즉시 헌병을 동원해 국방부에서 그를 체포하라. 아무것도 모른 채 회의실에서 국무위원들을 감시하던 김재규에게 정승화의 비서관으로 위장한 김진경이 다가왔습니다. 정 총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재규는 의심 없이 헌병을 따라 국방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그때 숨어있던 헌병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포박했어요. 김재규는 체념한 듯 순순히 따랐습니다. 부장님, 차에 타시죠. 요구대로 차에 탄 그는 숨겨뒀던 권총도 건네줬습니다. 10월 27일 0시 40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동의 안가에 도착한 김재규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했어요. 제가 박정희를 죽였습니다. 앞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 사실은 즉시 전두환에게 보고됐고 박정희 암살범이 김재규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새벽 1시 30분 김재규와 함께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선호, 박흥주 등 중정 요원들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김재규가 만든 이 분실에서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재규는 큰 저항 없이 사실을 털어놨죠. 내가 각하를 살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의 말에 수사관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만약 어딘가에서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면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으니까요. 전직 보안사령관이 현직 중정부장을 조사한다는 부담도 컸습니다.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때 약동 수사과장이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서 김재규의 배후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때부터 신동규 수사관은 김재규를 거칠게 다뤘어요. 어느 부대를 동원할 계획이었나? 미군과는 어떤 접촉을 했나? 다양한 질문을 던졌지만 김재규는 단독 범행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0여 분이 지나자 단독 범행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섰고 약동은 조사 중단을 지시했어요. 김재규가 체포된 뒤 육군본부에서는 김계원의 진술로 국무위원들도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병원을 방문해 대통령의 유해를 직접 확인했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규하는 즉각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가 사건 당일 밤 김재규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10월 27일 최규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 서거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10월 28일에는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 수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건에 가담한 김계원도 구속되면서 짧지만 긴장감 넘쳤던 나흘이 지나갔습니다. 계획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허술했고 우발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치밀했던 김재규의 행동. 그날 밤의 진실과 범행 동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체포 이후 재판 과정에서 그는 민주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1980년 5월 20일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 집행 직전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는 먼저 갑니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성격상 스스로 물러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부마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더라도 강경 진압을 고집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당시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였고 베트남 패망 이후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재규 사후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긴 했어요. 12월에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됐고 구금됐던 민주화 인사들이 석방됐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은 최규하도 야당과 협의해 개헌을 약속하는 등 민주화 과정이 진행됐죠.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도 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였고 민주화는 그저 명분일 뿐이라는 주장이죠. 실제로는 경호실장 차지철과의 권력 투쟁이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박정희를 죽였다고 밝히지도 않은 채
계엄령을 선포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어요. 유신 잔재를 청산하고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그건 자신 외에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었다 해도 치밀하지 못한 계획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정희 사후 어디로 갈지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이후 전국 운영 계획도 전무했으니까요. 암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면 그에 걸맞은 준비가 필수였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긍정적 영향을 주려 했다면 주변과 철저히 입을 맞추고 안정적인 민주화가 이뤄질 체계를 갖춰야 했죠. 하지만 그가 이를 진행한 방식은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박정희의 장기 집권은 끝났을지 몰라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권력 질서가 안정적이고 민주적으로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신군부 등장,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8년간의 또 다른 군부 독재였죠.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독재자를 제거한 영웅인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인가, 민주화의 선구자인가, 준비 없는 행동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